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막 날선 이메일을 썼다가 임시 저장한다는 걸 실수로 전송 버튼을 딱 눌러버린 그런 아찔한 기억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메일의 수신자가 직장 상사나 뭐 전 연인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말입니다. 와, 스케일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뉴스 기사, 지정학적 분석 보고서, 그리고 각국의 외교 성명서들인데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역사적 기억과 소셜미디어 외교, 그리고 현대 지정학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조명하고 있는 사건은 정말 기묘하면서도 상징적이죠. 바로 2026년 4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례 없는 외교적 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두 나라 수뇌부 사이의 감정적인 말싸움,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표면적인 말실수 아래에는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논쟁, 그리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패권 전쟁, 극단적으로 쪼개진 국내 정치, 양극화까지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윗이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부터 명확하게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2026년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그러니까 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영상 하나를 리트윗하면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처음 올린 원작자 계정 이름부터가 엄청 도발적이었어요. 사과하지 않는 무슬림 팔레스타인인 이런 계정이었죠. 계정 이름도 그렇지만 영상 자체도 극도로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방위군 IDF 병사들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막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전시 상황의 잔혹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자료였죠. 헐, 진짜 끔찍하네요. 하지만 외교가를 진짜 발칵 뒤집어 놓은 뇌가는 그 영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 영상을 공유하면서 직접 덧붙인 짧은 코멘트가 문제였어요. 아, 코멘트요?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전시 사례는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이스라엘 측에서 즉각적이고 아주 매서운 반격이 날아옵니다.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응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공식 계정을 통해서 대통령님,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마치 그 기업의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악성 고객한테 매뉴얼을 읽어주듯이 쫙 비꼬는 느낌이더라고요. 한 국가의 공식 외교 채널이 우방국 국가 원수한테 그렇게 노골적이고 훈계조로 말하는 건 외교 관례상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칠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 손에 완벽한 팩트가 있었거든요. 아, 팩트요? 어떤 팩트였나요? 영생은 사실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 가해 군인들에 대한 처리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안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국의 최고 지도자라면 주변에 정보 수집하고 팩트 체크하는 참모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검증도 안 된 2년 전 영상을 그냥 덜컥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보고서들이 지적하는 SNS 외교의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과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비밀 전문이 오가고 전문가들이 단어 하나하나 계산했잖아요. 안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이 중간 과정을 단숨에 삭제해버립니다. 한 지정학 보고서는 이걸 외교적 위험계수 공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위험계수 공식이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메시지의 글로벌 도달 범위에 사안의 역사적 민감성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사실 검증에 들인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아하, 소셜미디어 특성상 도달 범위는 전 세계적이고 역사적 민감성도 완전 최고조인데 팩트 체크해드린 시간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위험도가 무한대로 폭발해버리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지도자가 참모들의 검증 시스템을 우회해서 대중 감정에 직접 호소하려고 하는 순간 안전벨트 없이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요. 세계사에는 수많은 비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위안부랑 홀로코스트를 꼭 집어서 이스라엘군 작전이랑 비교했을까요? 선의로만 보자면 일종의 보편적인 인권옹호 아닌가요?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고통에 빗대어서 공감대를 넓히려고 했던 시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틀려? 네, 한국 사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잊힌 과거사가 아닙니다. 국가적 트라우마의 궁극적 상징이자 모든 인권을 바라보는 도덕적 렌즈죠. 우리가 그토록 아파봤으니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해야 한다는 이른바 역지사지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니까 참 훌륭해 보이는데요. 한국 내부 논리로는 훌륭하죠. 문제는 이 한국식 보편주의가 이스라엘의 특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홀로코스트의 틀 안에서 이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레드라인입니다. 아, 다른 어떤 비극과도 비교 불가능한 아주 고유한 사건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군사작전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피해나 군인들의 범죄를 홀로코스트랑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를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축소하는 연성 반유대주의로 간주하는 거죠. 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가 학살당해놓고 왜 다른 민족 학살하냐. 이런 비유가 단순히 뼈아픈 지적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집는 엄청난 악의적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이먼 비전탈 센터 같은 단체들은 이걸 특정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무기화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듣고 보니 서구 사회가 홀로코스트에 가지는 민감도를 한국 사회가 제대로 이해 못해서 벌어진 촌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자료 보니까 2008년 사건도 있던데요. 한국의 코리아나 화장품 광고 사건이죠. 히틀러도 동서양은 갖지 못했다 이런 카피를 썼다가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거센 항의를 받고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금기의 무게감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내에 전혀 다른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한국 파주에 기독교 시오니스트 단체 주도로 첫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세워졌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반유대주의를 우려해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건립했다는 건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비유로 써서 마찰에 빚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물관을 짓고 한국 안에서도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방식이 엄청 분열되어 있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타국의 역사적 아픔을 현대의 정치적 맥락에 임의로 끌어다 쓰는 순간 엄청난 외교적 분노를 유발한다는 점이죠. 의도가 얼마나 선이었는지는 외교 무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촉발된 외교적 헛발질이 곧바로 아주 치열한 국내 정치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한동훈 같은 인사들이 일제히 SNS, 외교 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야당의 공격 논리를 보면 상황의 모순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이 대통령의 인권 옹호가 선택적이라고 비판했죠. 인권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면 왜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만 겨냥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한국이랑 안보 분야에서도 아주 밀접하잖아요. 아이언돔 같은 국방기술 협력이나 더 넓게는 한미일 안보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죠.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외교적 위기면 한 발 물러서거나 진화에 나서는데 이 대통령은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이 매국노라며 오히려 강하게 맞섰습니다. 매국노요? 상대방이 안보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갑자기 매국노 프레임이 등장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정치가 대외 정책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실질적인 외교적 파장을 따지는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도덕적 선명성 경쟁만 남는 거죠. 나는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니 나를 비판하는 너희는 반역자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진짜 혼란스러웠던 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이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조약을 존중하는 현실주의 지도자 모습을 보이고 싶고
국내적으로는 위안부라는 감정적 코드를 쥐고 가려다 보니 외교 스탠스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눈을 가린 고개사가 횃불을 저글링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는 보편적 인권과 반일 감정을 막 자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가 간 공식 조약을 지키려 하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왜 한국 정치가 이런 모순적인 플레이를 멈추지 못할까요? 배경에는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와 탄핵 사태라는 거대한 지진이 있습니다. 그 충격파 이후 합리적인 중간지대가 완전히 소멸해버렸거든요. 아, 정치적 이견을 조율할 공간이 아예 증발했다는 뜻이군요. 네, 모든 정책이 극한의 진영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대외 정책조차 국익이 아니라 내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는 일회성 도구로 얄팍하게 소비되는 거죠. 진짜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보죠. 이게 단순히 한국이라는 좁은 곳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25년 퓨 리서치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60%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요?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이런 부정적 시각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 매시먼의 칼럼을 보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전쟁 명분과 실제 지정학적 이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전쟁의 진짜 타겟은 이란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요? 테러 자금을 끊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이란을 지정학적 통로 삼아 중동 지배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미국이 막으려는 겁니다. 거대한 대리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막 싸우고 있는데 무대 뒤의 커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정부는 진짜 전쟁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 안 하는 거죠? 거시적인 지정학적 개념을 대중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대중의 인식에 정보의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음모론이 파고들죠.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집단이 아주 손쉬운 희생양으로 소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 같은 우파 평론가들이 전쟁 배후로 차바드 같은 특정 유대인 단체를 지목하는 겁니다. 정부 설명이 부재한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마쿠에서 조종한다는 고전적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이런 양극화랑 음모론 확산이 우파 진영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통계상 극우 진영에서 반유대주의가 더 높게 나오지만 정치적 폭력은 스펙트럼 전반에서 발생하죠. 2025년 9월 유타주에서 친이스라엘 보수 인사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념 대립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애도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뉴욕 상황도 복잡하더라고요. 신임시장 조람맘다니가 강고한 친팔레스타인 성향인데 정작 경찰국장 자리에는 유대인 출신의 제시카 티슈를 그대로 유임시켰다면서요? 네, 유대인 사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이념적 선명성을 양보하고 뼈아픈 타협을 선택한 아주 복잡한 균형 찾기의 예시죠. 좌파나 우파나 정보 과잉과 확증 편향 속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단순한 프레임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현상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와, 오늘 살펴본 출처들을 쭉 엮어보니까 핵심이 딱 잡히네요. 하나의 트윗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관, 국내 정치의 분열, 글로벌 지정학 위기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현상 이면의 맥락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진실을 외면하고 유대인 탓 혹은 매국노 탓이라는 아주 얄팍한 프레임에 대중이 휘둘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딥다이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청취자 여러분, 소셜미디어가 국가 정상들의 외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외교 채널을 우회, 대중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이 시대에 과연 역사적 진실은 바이럴을 타는 도덕성 아래로 영원히 종속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다음번엔 세계 지도자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역사적 비극 영상을 사실로 믿고 리트윗하며 외교 단절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진실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고민에 남기며 오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